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태아부터 이제 한번 또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한 경우 끊으시고 태아의 배상 청구권이 부에게 상속된다. 자, 먼저 보시면 태아 같은 경우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다.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는 게 이제 우리 민법이었다까지 떠올려 주시고, 그래서 크게 목차 1번 불법 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으로 쓰시면서 따라오시면 되죠. 근거한 배상 청구권.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분필이 좀 메리 차이난가. 두 번째 보시면 상속권. 세 번째가 보시면 유증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는 인정이 되죠. 인정된다. 자, 문제가 이제 2번이죠. 첫 번째가 이제 증여 그리고 사인 증여의 경우인데 부정사례에 근거해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유증이라고 하는 단독행위의 경우와 달리 계약인 것이기 때문에 태아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설이고요. 또 비교할 게 이른바 태아가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말로 할게요. 아버님께서 복중 태아에 대해서, 아버님은 복중 태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아 같은 경우는요, 적극적으로서 인지를 구할 수는 없다까지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요 1번의 경우다. 요 1번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른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출생한 것을 전제로 한다 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 뒤에 태아가 출생한 것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민법 제3조에서 빨리 보시고, 날선 민법 보시는 분들은 39페이지 밑에 3조가 있습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말에서 생이 출생인데, 출생은 언제다? 민법에 의했을 때 현권 말고 이른바 전부 노출서를 취하는 게 통설적 입장이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부 다 노출되지 못했다, 완벽하게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태아가 죽었을 경우는요, 그게 바로 이른바 사산이 경우죠. 자, 그럼 이 경우는 결국 출생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 출생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출생조차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견해에 의하든 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권리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권리가 없는 것이고, 됐죠? 비교해서 조산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단 애가 죽긴 죽었어. 가슴 아프지만.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모체에서 전부 다 배출되고 난 다음에 일단 숨 쉬었다가 그 뒤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출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출생이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태아의 부나 모, 즉 상속인들한테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태아가 모체와 같이 사망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사산을 해버린 경우에는 출생조차 못했기 때문에 태아가 권리 자체를 취득한 게 없다. 즉 가해자에게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태아가 취득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속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따라서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태아의 부나 모에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부에게 상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비교할 게 이제 그 다음 지문이죠. 출제 예상 지문인데, 자, A가 산모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가한 경우에 교통사고의 충격에 의해서 태아가 조산했다가 곧바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조산했다. 쭉 빼신 다음에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 일단 출생을 했다. 그럼 그 즉시 불법행위에 근거해가지고 가해자 A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을 취득했죠.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태아가 곧바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일정한 자들에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우는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경우에 산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태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아이 같은 경우는 생명 침해에 근거해 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 이번 치렸고, 다만 사망했으니까 직접이 아니고 누구에게 상속인에 의해서 행사가 되겠죠. 따라서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1번 지문의 경우와 달리 일단은 출생했다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권리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진다까지 꼭 기억해서 1번, 2번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복습하실 때 그 1번 해설지 밑에 있는 판례 박스는 꼭 다 읽어보시고, 어느 견해에 의하든 출생조차 못했을 경우는요, 어떠한 권리 1번, 2번, 3번 다 취득할 수가 없는 거니까 속지 마시고 잘 연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보시면,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틀리게 쓴 책도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A였을 때 본인 A가 외국을 가면서 자기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B한테 대리권 등을 수여하면서 네가 좀 X 토지를 관리해라 라고 해가지고 관리인 선임한 경우하고 말고, 처음부터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경우를 항상 구분해 가지고 책을 읽으시고 문제를 풀어야만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리인의 범위, 자,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부재자 A 같은 경우가 자기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B를 선임한 경우다. 즉 A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 뭐 서울 신림동이나 뭐 노량진에 X라고 하는 원룸 건물이 있는데 자기가 멀리 가가지고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B를 불러가지고 네가 조금 관리해 줄래 하니까 B가 오케이 한 겁니다. 했을 때 첫 번째 관리인 B의 법적 지위 같은 경우는요, 본인 A의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대리권 수여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가 아니고 임의 대리에 불과하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분께서 행사할 수 있는 대리 권한 범위의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안처럼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A가 B한테 준 만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A가 B한테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한 것은 명백한데 수여한 범위가 애매모호할 때는요, 그때는 민법제 118조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복습할 때 한 번 더 꼭 조문을 보시고, 그래서 원칙은 권한 범위 A가 B한테 수여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요 가하고 나 이 두 가지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국가가 그 A 소유의 X 원룸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A하고 B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 등에 근거해 가지고 충분히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 우리가 배웠던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는요, A가 떠날 때 B를 선임하지 않고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관리 필요성이 있는데 관리할 인이 없었을 때 국가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국가인 법원이 개입해가지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그렇게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관리인 같은 경우는 임의 대리가 아니고 법정 대리이기 때문에 처분회의 할 때는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까지 또 한 번 더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A 같은 경우가 A가 B를 선임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뭐 IS 개 이상한 애들 때문에 납치돼가지고 이 A 같은 경우가 생사불명 상태에 빠진 거야. 자, A 같은 경우가 외국에 있지만 생사불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B한테 A가 전화해가지고 B가 진짜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A가 직접 본인이 B를 감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 같은 경우가 생사불명 상태인 경우는요, A가 B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B가 개판치겠죠. 그래서 본인 A가 B를 했다 할지라도 본인 A가 생사불명인 상태라면 A가 B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 법원 같은 경우는요, A라고 하는 본인이 생사불명 상태였을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뭐 하냐? 이른바 개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5조 전단에 근거해가지고 개임됐을 경우에는 동조에 근거해가지고 개임됐을 때부터는 이른바 임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다. 대리인이다. 됐죠? 따라서 보존행위하고 단순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가 있겠지만 법정 대리인 된 자가 그 X 건물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까지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개인됐을 경우는요, 법정 대리인이니까 간단하게 처분행위 할 때는요, 부재자 A를 위한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 받고 하고, 관리행위 등을 할 때는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까지 떠올리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임하지 않고 감독만 하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조문을 보겠습니다. 25조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무료 강의라고 해서 이 강의를 막 제가 뭐 대충 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충 들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듣지를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듣는 강의는 유상이고 무상이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시험에 합격할 때 도움 될 수 있는 강의들이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일단 25조 전단은 10조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민법제 118조에 있는 행위를 넘는 행위, 즉 처분 행위를 할 때는 허가 필요하다. 안 받고 했을 때는요, 효력이 없다. 근데 후문을 보시면 A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됐을 경우에, 자, 부재자 A 같은 제가 정했던 B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 같다. 넘는 행위 할 때도 허가 필요하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넘는 행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처분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A가 B한테 준 거에 넘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관리할 수 있는 것만 줬어요. 근데 A 같은 경우가 생사불명이야. 근데 B 같은 경우가 그 A 소유의 X 건물을 지금 처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B가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준 관리 행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후단에 근거해가지고 허가 필요해요. 그럼 뒤집어가지고 A가 처음부터 B한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부여했어요. 그래가지고 A가 생사불명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감독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즉 개임은 안 되고, 그때 B 같은 경우가 처분하고자 해요. 그런 경우는 넘는 거예요? 안 넘는 겁니까? 안 넘는 거죠. 왜? 준 만큼 하는 거니까. 해서 아직까지도 민법제 25조 전단과 후단을 똑같이 다 처분행위로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해서 전단 같은 경우는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는 허가 필요하다. 후단 같은 경우는요, 아직 몰라요. 왜? 본인 A가 B한테 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되시죠? 해서 후단에 의했을 경우는요, 1번 수여한 범위, A가 B에게 수여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할 때죠. 넘는 행위를 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단, 후단 같은 내용 아니니까 두 가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사에 이런 것도 나오냐? 봅시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자, A로부터 처분권까지, 처분권까지 위임받은 관리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처분할 때 별도의 허가 필요 없다. 일단 하나씩 봅시다. A로부터 위임받은 B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이죠. 이 사안은 임의 대리인이다. 아까 했지만 임의 같은 경우는 A가 B한테 준 만큼 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B한테 지금 준 게 뭐예요? 처분권까지 줬기 때문에 그냥 B 같은 경우는 받았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처분행위 할 수 있는 거고 별도의 법원에 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이게 첫 번째 기본적인 지문입니다. 법행 기출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A 같은 경우가 처분 권한을 모 B에게 위임했다면 모 같은 경우가 A 실종 후, 여러분들 실종의 뜻이 뭐예요? 생사불명해서 실종을 쭉 빼가지고 생사불명이죠. 즉 A가 원래 자기 엄마 B한테 처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했으면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개입을 못해요.
그런데 본인 A 같은 경우가 생사불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대신 개입을 이제 하겠죠.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A의 관리인으로서 뭐 했다? 선임된 경우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른바 처음에는 임의 대리였는데 일종의 개임이 돼가지고 이제부터 그 어머님 B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방금 봤던 경우에서 본인 A가 생사불명에 빠진 상태에서 1번이었던 개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결국 모 B 같은 경우는 개임됐을 때부터는요, 이른바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민법제 25조 전단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처분 행위를 할 때는요, 법원의 허가 필요하고 그 밑에 행위를 할 때는요, 필요 없다까지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봅시다. 그래서 개임됐을 경우에는 모 B 같은 경우가 A 소유의 X 원룸에 대해서 보존행위, 관리행위 이외의 처분행위를 할 때는 25조 전단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고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 지문 틀린 지문이다. 해서 이게 생사불명 더하기 개임된 경우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사법시험 기출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세 번째 보시면 변리사하고 사시기출 지문인데, 자, A 같은 경우가 관리인 B를 선임하면서 잘 보세요. 자, 처분권까지 부여했다. 근데 그 뒤에 A 같은 경우에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까지만 나오지 지문 그 어디를 봐도 개임이라고 하는 말, 선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말은 법원이 지금 현재 감독만 하고 있네. 감독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방금 봤던 조문에서 민법제 25조 전단이 아니고 후단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될 지문이다. 그럼 결국은 A가 B한테 준 게 뭐다? 처분권. 수여한 게 처분권. 그럼 지금 현재 B가 하는 게 뭐예요? 처분행위. 그러면 A가 B한테 준 게 처분권. B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처분행위.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허가 받을 필요 없다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린 겁니다. 이해되죠? 자, 만약에 이 지문에서 다시 A가 관리인 B를 선임하면서 관리권까지 부여했다. 관리권까지 부여했다라고 나오면 수여한 거는 관리권, 하는 건 뭐예요? 처분행위. 넘지 않습니까? 그때는 후단에 근거해가지고 허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A가 관리인 B한테 수여한 것이 처분권이므로 처분행위를 할 때 넘는 게 아니고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 필요 없으니까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재 7페이지에 1번, 2번, 그 다음 페이지인 3번까지 다 별표 치신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비교해가지고 틀리지 않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9페이지 가신 다음에 종중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종중을 보시면 종중 참 판례 많은데 그 기본서에 있는 판례 정도까지만 아도 충분하니까 너무 막 이상한 판례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종중 관련해가지고 특이급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종중이라고 하는 것을 판례가 말할 때는 이른바 고유한 의미의 종중입니다. 이 비교할 게 종중 유사 단체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비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먼저 지문부터 풀고 한번 해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실법 제8조 1호에 의하게 되면 종중이 보유했던 X 토지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했다. 즉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죠.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 폴탈 등등등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을 물하는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법 4조 1항에 근거해 가지고 처음부터 무효가 원칙이다. 다만 두 가지의 특례 배제되는 경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금 나오죠. 종중의 명의신탁. 종중이 명의신탁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법리론 관계에 있었을 때, 혼인관계에 있었을 때 배우자 일방이 타방한테 하는 경우도 유효했다. 이해되죠? 그래서 나오겠지만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했을 때에는 명의신탁 해지에 근거해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으니까 청구 기각입니다. 꼭 두 개 비교하신 다음에 자, 이때 보세요.
일단 요 두 가지를 특례로 두는 이유는 제가 강의할 때 다 설명했으니 제가 안 할게요. 안 하고, 이 특례라고 하는 거는 원칙이 무효다. 다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감안해서 예외적으로 효력을 봐줄게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원칙이 무효예요. 그렇다면 특례에 관한 조항의 의미를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넓게 보겠습니까? 좁게 보겠습니까? 좁고 엄격하게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 1번에 있는 종중해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이른바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특례에 포함될 수가 없다. 두 번째, 혼인신고 등을 해가지고 법리론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판례 A하고 B 같은 경우가 단순 사실혼 관계에 불과했을 경우에도 이 특례 배제 조항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하고 B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부실법 4조에 근거해가지고 처음부터 무효다. 근데 그 다음에 A하고 B가 진짜 혼인신고했을 때에는 유효하게 바뀔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혼인신고 시부터까지 꼭 기억해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지문을 보시면, 자, 8조 1호에 있는 종중 같은 경우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로서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종중 유사 같은 경우는 포함될 수가 없다기 때문에 1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놓고, 자, 교재 9페이지 가시면 1번 지문에 있는 해설지를 보시면요, 한 줄 밑에 거기 있는 기은, 니은, 디귿 다 중요하니까 다 별표 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특정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만으로서 구성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고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 해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 종중규약 등에 근거해가지고 야, 우리는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본질에 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고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다. 니은번 보시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라면 배웠지만 성년자라면 남녀 관계없이 아들, 딸 구분 없이 다 종중원이 될 수 있는 거고, 종중규약에서 지그들 마음대로 여성을 배제하는 거는요, 본질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것이고, 종중유사 단체에 불과했을 경우는요, 아들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해서 니은번 가시면 종중유사 단체에 불과했을 경우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와 달리 남성만 갖고 한정시켜도 허용되는 게 원칙이며 차이점. 마지막, 방금 봤다시피 부실법 8조 1호에 있는 종중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했을 경우는 배제 조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4조에 의해서 무다까지 떠올리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박스를 보시면 제일 끝에서 한 줄 위에 법원 승진 시험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밑줄, 원고는 명의신탁 약정의 유를 전제로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까지 밑줄 딱 그으신 다음에 어떤 사안이었냐면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한 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위 등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원인이 소유권에 대한 물청 말고 명의신탁 해지를 근거해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했거든요. 하니까 판례가 판시하기를, 원심이 판단하기를, 야,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위 등 청구를 하려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다.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려면 부실법 8조에 근거해가지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필요하다. 근데 너 같은 경우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종중유사에 불과하면 특례 배제조항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정이 무효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 명의신탁 해지에 근거해가지고 소위 등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해서 공부하실 때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는 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는요, 여기까지 꼭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는 민법 내용 중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바로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총유물 관리 및 처분행위하고 그 최신 판례 있죠, 여러분들. 이 관리 행위하고 이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종중물이었던 X 토지를 임대했다. 처분입니까? 관리입니까? 짧은 시간. 너무 긴 기간 말고 단순 관리 행위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래서 관리하고 처분 또 구분하시되 일단 오늘은 그 쟁점 아니니까 넘어가고 이 총유물 관리 및 처분 행위하고 항상 비교할 게 이른바 비법인 사단의 단순 대표권 제한, 즉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과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딱 문제 풀 수 있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정관에 보니까 네가 뭐 어떠한 뭐 시하고 했던 그 계약을 할 때는 뭐 사원총회 결의를 받고 해라라고 했는데 이 B 같은 경우가 결의를 받지 않고 했습니다. 위반했어요. 근데 그 정관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단순 대표권 제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C가 이제 A한테 예를 들면 매매계약상 어떠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다. 들어보시죠. C가 A한테 매매계약이 된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A한테 예를 들면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이때 A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B 같은 경우가 결의를 받지 않고 니하고 매매 계약했다. 더하기 상대방 C, 니 같은 경우가 선의무과실이 아니다까지 주장 증명하여 무효의 항변을 하게 되면 그러면 C가 승소할 수 없죠. 자, 이거를 민법으로 가지고 오면 그대로 C 같은 경우가 이른바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즉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존재 등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보호될 수 있다. 됐죠? 따라서 C 같은 경우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는 C가 A한테 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잡으시죠. 그리고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다.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C가 A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결국은 무효의 항변은요. 그렇죠. A한테, 즉 법인 A 법인 측한테 주장 증명침이 있다까지 함께 구분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된다. 그러면 사례 문제 풀 때 또는 지문을 풀 때 어땠을 때 단순 대표권 제한의 경우이냐 해설지를 보시면요. 목차 1번에 단순 대표권 제한인 경우다. 1번 밑줄 설계 영역 계약, 2번 타인 채무에 대해서 보증하는 행위, 보증의 밑줄 긋고 보증을 쭉 빼신 다음에 무슨 담보? 인적 담보라고 메모하시면 되죠. 다 떠올려 주세요. 됐죠? 인적 담보까지 하시고.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단순 대표권 제한이기 때문에 C가 A한테 계약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추궁할 때는 C에게 선의무과실이 필요하다까지 떠올려 주시고요. 자, 비교할 게 뭐냐면 똑같은 사항 같은데 총유물 처분행위다. 총유물 처분행위인데 민법제 275, 6조를 빨리 보시고 275, 276조에 있는 사원총회의 결의 따위를 받지 않고 했을 경우에 일단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절대적 무효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었다 해서 A 법인을 아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에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보호하는 것을 포기해버리죠. 따라서 C 같은 경우가 비록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방금 봤던 단순, 즉 정관에 의한 단순 대표권 제한의 경우와 달리 총유물 처분행위의 경우에는 저기 있는 대표자 B 같은 경우가 결의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A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에 C 같은 경우가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매 계약이 된 사실에 근거하여 A 종중한테 소위 등 청구했을 때 C 같은 경우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 책임은 추궁할 수가 없다. 더 나아가서 그렇죠. 표현 대표도 성립할 여지가 없었고 전득자 D 같은 경우도 보호될 수가 없었다 해서 총유물 처분에 대해서 판례 법리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A 종중은 아주 강하게 보호되겠지만 거래 안전은요 전혀 보호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점점 총유물 처분 행위로 보는 경우를 좁혀나가고 있다까지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개 실익이 있다까지 해놓고
다시 교재 10페이지 목차 2번에 보시면 다 읽어보세요. 제일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매도하는 계약한다 해서 A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대표자 B가 C한테 매도하는 것도 총유물 처분행위다. 2번에 보시면요, 그전 안건 같은 물적 담보의 땅 밑줄 그으신 다음에 비교할 게 단순 인적 담보에 불과한 보증 같은 경우는요, 대표권 제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증계약상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상대방 C가 선의부가실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달라질 여지가 있다. 그런데 물적 담보의 경우는요, 총유물 처분행위에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결의가 없었을 경우는 상대방의 선의부가실 관계없이 C는 A한테 담보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강사야, 총유물 처분행위 같은 경우는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선의이고 무가실인 경우라 하더라도 뭐 계약상 청구할 수 없으니까 뭐 C는 어떻게 할 수가 없냐? 할 수 있죠. 첫 번째 뭐겠습니까? 대표자 B한테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개인 책임 물으면 되죠. 그럼 강사야, 대표자 B가 돈이 한 푼도 없으면 A 종중한테 민법제 35조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 35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알겠죠? 지금 보는 거는 계약상 책임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꼭 기억하시고 3번, 4번까지는 제가 뭐 기대하지 않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해놓고 지문 풀어봅시다. 기출지문, 여러분들 시험입니다. 종중 소유의 X 토지는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종중 규약 등의 별도의 바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없었을 경우에는 종중총의 결의에 의하므로. 왜 그렇습니까? 복습할 때 275 그리고 민법제 276조를 읽으시면 되죠. 자, 이때 비록 대표자 B에 의한 종중물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결의 따위를 거치지 않고 했을 경우는요, 처음부터 무효다? 맞는 지문이죠. 속입니다. 거치지 아니한 채 했다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무가실인 경우에는 유효하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총유물 처분행위의 경우에서 필요했던 결의가 없었을 경우는요,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방 C 같은 경우가 선의 무가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없이 무효다. 따라서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죠. 됐고, 2번 지문 가시면 비법인 종중의 대표자 B 같은 경우가 정관에 위반해가지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 채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총유물 처분행위가 아니라 단순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했을 경우에는 한번 끊으신 다음에 C 같은 경우가 그러한 계약이나 거래에 대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정관 등에 대해서 제한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같은 말이 뭡니까? 저것이죠. 상대방 C가 선의 및 무가실인 경우죠. 상대방 C가 선의 및 무가실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C는 A 종중한테 계약상 이행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뒤집어 가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요, 선의 무가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무효다. 됐죠?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계약상 이행은 청구할 수 없고 민법제 35조에 근거한 배상 청구로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까지 꼭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하고 이제 출제 3번 지문 가시면, 자, A 종중 같은 경우가 타인 간의 금전 채무에 대해서 뭐 한다? 보증한다. 무슨 담보? 인적 담보지 않습니까? 판례 같은 경우는요, 물적 담보가 아니고 인적 담보 보증에 불과했을 경우는 총유물 처분으로 보지 않고 정관에 의한 단순 대표권 제한으로 본다. 따라서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총유물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요 지문 같은 경우는요, 대법원 반대 의견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보증채무 이행 청구해가지고 A 종중이 패소하면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집행권을 따가지고 집행할 거 아니냐. 그럼 집행하면 결국은 뭐라고요? 총유물 자체에 대해서 처분 안 되냐라고 보는 반대 의견에 불과하고, 다수 의견 같은 경우는요, 단순 인적 보증에 불과했을 경우는 대표권 제한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유물 처분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3번 질문 틀린 질문이다. 그러면 일단 외우세요. 설계 용역 계약하고 인적 담보인 보증은 총유물 처분 행위가 아니고 단순 대표권 제한이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상대방 C가 있죠. C가 있다. A 종중이 있다. 자, 그러면 C가 A한테 여러분들 그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사안처럼 보증행위의 경우라면 보증계약에 근거해가지고 C가 A한테 뭐 하겠습니까? 그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보증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A 종중 소유의 X 토지 자체에 대한 이전 등기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단순 보증 계약에 불과했을 경우는 대표권 제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맞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매도하는 거는요, 자, 대표자 B 같은 경우가 A 종중 소유의 X 토지를 C한테 매도하는 계약했는데 별도의 뭐 종중 결의 없이 했다. 그러면 상대방 C 같은 경우는 A 종중한테 매매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X 토지에 대한 소이득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죠. 그럼 A가 패소해버리면요, X 뺏기겠죠. 이렇게 종중 소유의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했다, 즉 대표자 B가 C한테 매도했을 경우에는 포함되는 거고, 단순 보증 계약에 불과했을 경우는요 아니다까지 하신 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최신 판례거든요. 우리 교재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12페이지 4번 지문 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답 가리신 다음에 읽어볼까요? 종중 대표자 B가 대출 계약을 하면서 총유물이었던 X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함에 있어, 한번 끊으시고, 종중 총회 등의 결의를 얻지 않고 했다면 총유물 처분 행위에 포함되는 대출 계약 및 담보권 설정 계약 모두 무효이다. 지워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거요. 담보권 설정 계약을 가지고 옵시다. 그러면 C가 상대방이다.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가 종중이다. 그럼 C가 A한테 청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A 종중이 가지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겠죠. 설정 등기를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 A가 패소해버리면요, X 토지에 대해서 처분행위가 바로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종중 소유의 총유물이었던 X 토지 그 자체에 대해서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총유물 처분 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B 같은 경우가 종중총회의 결의 등을 받지 않고 했을 경우는요, 무효에 무효. 그러니까 소송할 때 C가 A한테 담보권 설정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설정 등기 청구하면 A 같은 경우는요, 웃으면서 종중 결의 없음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의 항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일로 오시죠. 자, 일로 오시면 요 대출 계약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시면, 자, C 같은 경우가 A 종중한테 만약에 이 대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출 계약에 근거해가지고 X 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 계약은 뭐라고요? 금전 대차 계약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 했을 때 C가 A한테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X 토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른바 대여금 반환 청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X 토지가 아니고 단순 대여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유물 처분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해서 대출 계약은 총유물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해되죠? 따라서 총유물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권 설정 계약만 해당하는 것이고 단순 대출 계약 같은 경우는요 총유물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지문도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꼭 복습을 하실 때 그 12페이지에 있는 4번 해설지하고 판결 이유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철저하게 시험 문제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시간부터 볼 거니까 미리 48조 한번 보시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크게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